오늘도 고생 많았지? 얼른 씻고 나와.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낡은 빌라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칼칼한 찌개 냄새. 현관문을 열면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반기는 아내, 미연이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무거운 택배 상자를 나르며 무릎과 허리가 비명을 질러도 집으로 돌아와 마주하는 아내의 미소 한 번이면 그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우리는 참 가난하게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일찍 여의고 형님과 둘이 시장 바닥에서 박스를 주우며 자란 나에게 미연이는 과분한 여자였죠. 변변한 예물 하나 못 해줬는데도 미연이는 당신처럼 성실한 사람이면 평생 굶기지는 않을 거잖아라며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어 나는 남들 쉴 때 하나라도 더 배달했고 아내는 구멍난 내 양말을 기워가며 가게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2달 전쯤이었을까요? 아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콩나물 100원어치에도 벌벌 떨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식탁 위에 못 보던 반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한우 소고기가 구워져 있고 아내의 화장대 위에는 이름 모를 비싼 크림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여보, 요즘 반찬이 너무 호화로운 거 아냐? 당신 생활비 모자라지는 않아? 내가 좀 더 열심히 뛸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더니 아내는 움찔하며 어색하게 웃더군요. 아유, 당신도 참. 요한 마트에서 마감 세일할 때 득템한 거야. 나도 이제 알뜰 주부 다 됐다니까. 당신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먹여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 내 아내가 나 생각해서 발품 팔아 사온 거겠지 하고요. 오히려 나는 미안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벌어오지 못해서 아내가 마감 세일 줄이나 서게 만드는 것 같아서요. 그 무렵 아내는 재미삼아 로또를 한 장 샀다고 했습니다. 당신 꿈에 조상님이 나왔다길래 한 장 사봤어라며 웃던 아내. 나는 그게 우리 집안을 무너뜨릴 악마의 유혹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로또 당첨 여부를 묻는 내 말에 아유, 조상님이 개꿈을 주셨나 봐. 꽝이야 꽝. 하며 호탕하게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내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장 보러 간다며 나간 사람이 서너 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왔고 가끔은 내가 모르는 브랜드의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나는 그 미소가 나를 향한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형편이 풀리려나 보다. 아내가 드디어 기 좀 펴고 사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택배 상자를 나르다 잠시 땀을 닦으며 아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오늘도 날이 덥네. 저녁에 시원한 수박 하나 사갈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돈 아깝게 수박은 무슨, 얼른 들어오기나 해라고 바로 답장이 왔을 텐데 말입니다. 불안의 씨앗은 그렇게 아주 조금씩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내 인생을 덮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아내 미연이가 로또를 샀다고 말했던 그날 밤, 사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둔한 나는 그게 당첨의 전율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내가 모처럼 부리는 애교인 줄로만 알았죠. 며칠 뒤 아내는 꽝이야, 꽝. 조상님도 참 무심하시지라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딘가 평소보다 높고 날카로웠지만 나는 그저 그러면 그렇지 하며 허허 웃고 넘겼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아내의 소소한 사치가 시작된 것은 어느 날은 거실에 못 보던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비싼 거 아냐? 물으면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유, 이거 중고마켓에서 거저 가져온 거야.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서 당신 기관지 걱정돼서 샀어. 그 말에 나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길바닥에서 먼지 마시며 일하는 남편을 위해 아내가 발품을 팔았구나 싶었죠. 또 어느 날은 식탁 위에 평소엔 구경도 못하던 전복이며 한우가 올라왔습니다. 생활비 안 모자라?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걱정 마. 내가 부업으로 수제 수미 제작하는 거 시작했잖아. 그거 쏠쏠해. 당신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먹여야지. 아내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거짓말을 내조라고 믿었습니다. 성실하게 살다 보니 우리 집에도 볕이 드는구나. 내 아내가 내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싶어 퇴근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택배 상자 하나를 더 들어도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씀씀이는 점점 대범해졌습니다. 한 번은 아내의 신발장에서 화려한 명품 로고가 박힌 구두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대충 봐도 내 한 달 월급 절반은 줘야 살 법한 물건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아내에게 물었죠. 미연아, 이 구두는 뭐야? 이건 너무 비싼 거 같은데. 그러자 아내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나를 타박했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사람을 뭘로 보고. 그거 짝퉁이야, 짝퉁. 동대문 가서 2만 원 주고 사온 건데 진짜 같아 보여. 그럼 성공했네. 아내는 내 가슴팍을 툭 치며 웃었습니다. 나는 그 웃음에 또 속았습니다. 그래, 내 아내가 미쳤다고 그런 비싼 걸 사겠어. 다 기분 내려고 산 거겠지. 나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며 단 한 번도 나를 속인 적 없던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아내가 잠든 밤, 그녀의 핸드폰이 반짝이며 울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본 화면에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백화점 매니저의 이름으로 문자가 와 있더군요. 사모님, 주문하신 한정판 100 들어왔습니다. 사모님이라니. 택배 기사 마누라한테 사모님이라니. 나는 그게 스팸 문자거나 잘못 온 문자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내 아내가 낮 동안 내 눈을 피해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나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평소보다 더 얹어주었습니다. 여보, 요즘 반찬도 잘 나오고 당신 옷도 좀 사 입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더 보탰어. 당신도 여자인데 꾸미고 살아야지. 아내는 그 돈을 받으며 고맙다는 말 대신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이까짓 푼돈이라는 듯한 찰나의 시선. 하지만 이내 다시 인자한 아내의 얼굴로 돌아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내가 당신 생각해서 더 아껴 쓰고 잘 살게. 나는 그 손의 따뜻함만 믿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 뒤에 차가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나는 그 손을 잡고 그렇게 행복하게 웃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형님에게 닥칠 그 비극적인 그림자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행복한 꿈은 가장 잔인한 순간에 깨진다고 했던가요? 아내의 소소한 사치를 복이라 여기며 기분 좋게 일하던 어느 오후, 평소엔 전화 한 통 먼저 하는 법 없던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빗길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쉰 목소리로 흐느끼는 형님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동생아, 어떡하냐? 너희 형수 암이란다. 당장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는데 나 어떡하면 좋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 없이 시장 바닥에서 박스를 줍던 시절, 형님은 제게 아버지이자 어머니였습니다. 본인은 굶어도 동생인 내 입엔 설탕물이라도 넣어주려 애쓰던 사람. 그런 형님이 평생의 반려자인 형수가 죽어간다는 소식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수술비는 600만 원. 누군가에겐 명품 가방 하나 값일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평생을 모아도 쥐기 힘든 큰돈이었습니다. 나는 그 길로 일을 중단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집엔 우리가 10년 넘게 아끼고 아껴서 모은 적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비록 넉넉진 않아도 형님 목숨줄은 살릴 수 있는 돈이었죠. 여보, 형님이 전화를 했어. 형수가 암이래.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안 된대. 우리 적금 든 거 있잖아. 그거 깨서 형님 좀 빌려주자. 형님 아니었으면 나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해.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 미연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명품 카탈로그를 보고 있던 아내의 눈빛이 마치 벌레를 보는 듯 차가워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제정신이야? 그 적금이 어떤 돈인데? 그걸 형님한테 줘.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다고 남의 집 수술비를 대줘. 남이라니. 내 하나뿐인 형님이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형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형수님 돌아가시면 형님도 못 살아. 제발 부탁이야. 나는 아내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가방을 집어 던졌습니다.
당신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오지랖이야. 우리 친정엄마한테 용돈 한 번 시원하게 못 주면서 당신 형한테 600만 원? 미쳤어. 절대 안 돼. 그 돈 내 도장 없이는 못 빼. 아내는 표독스럽게 말을 뱉으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나는 문 밖에서 밤새 빌었습니다. 형님이 보낸 절박한 문자들이 핸드폰을 울릴 때마다 내 심장은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평소 입고 다니던 짝퉁 구두와 중고 공기청정기를 떠올리며 우리 형편이 예전보다 나아졌으니 조금은 이해해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내가 바보였습니다. 결국 다음 날 나는 차마 형님에게 돈을 못 구했다는 말을 못하고 3년 동안 내 용돈을 쪼개 모은 비상금 30만 원을 들고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복도 구석에 쪼그려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는 형님의 등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형님, 미안해. 내가 이것밖에 못 구했어. 내가 정말 못난 놈이라 미안해. 형님은 그 꼬질꼬질한 30만 원을 받아들고는 오히려 내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아니다, 동생아. 내 형편 빤히 아는데 이것도 크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형님은 고맙다며 울었지만 나는 내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내는 2만 원짜리 구두를 신으며 아끼는데 세상엔 저렇게 돈을 물 쓰듯 쓰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그 시각, 내 아내는 내가 빌려주자고 한 수술비의 몇 배가 넘는 금액을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결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내 형님이 아내의 목숨을 걸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그날 내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형님에게 건넨 그 꼬질꼬질한 30만 원은 형수의 생명을 지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결국 형님은 백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니다 사채까지 손을 댔고 형수님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오랫동안 병석에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형님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그녀는 사람이 분수껏 살아야지 없는 형편에 무슨 욕심이야 라며 매몰차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그런 아내를 보며 그래, 우리 집 살림 꾸리느라 마음이 거칠어진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몇 년이 흘렀습니다. 형님은 결국 형수님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아내는 바빠서 못 간다며 부의금 몇만 원만 내보냈죠. 나는 상주복을 입은 형님 곁에서 밤새 소주를 마시며 울었습니다. 내 무능함이 죄였고 내 아내의 인색함이 한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야속하게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나는 여전히 새벽별을 보며 택배 상자를 날랐고 아내는 갈수록 더 화사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집에서 밥을 먹는 날보다 친구 만난다며 나가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너무 밖으로만 도는 거 아냐? 나랑 저녁 한 끼 먹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서운한 마음에 한마디 하면 아내는 예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짜증 섞인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죠. 나도 이제 숨 좀 쉬고 살자. 당신 그 땀 냄새 나는 작업복만 보고 있으면 숨이 턱턱 막혀.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아내의 옷장은 이제 짝퉁이라던 구두 대신 이름조차 읽기 힘든 외국 브랜드의 상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이거 다 당근에서 10,000원 주고 산 거야. 친구한테 얻어온 거야 라는 핑계를 댔지만 예전처럼 순진하게 믿기엔 아내의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가락에는 내가 해준 적 없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화장대에는 백화점 1층에서나 볼 법한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가 버젓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친구가 준 거야? 이건 너무 비싸 보이는데. 내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아내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택배 상자만 봐서 눈이 낮아졌나 봐. 세상엔 좋은 친구 둔 사람도 있는 거야. 질척거리지 좀 마. 아내는 이제 나를 남편이 아니라 귀찮은 짐짝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녀에게 생활비를 주기 위해 점심까지 걸러가며 일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릎 보호대를 차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내 무릎은 달아가고 있었고 내 자존감은 아내의 화려해지는 겉모습에 비례해 작아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배달 물량이 많아 자정이 다 되어 귀가한 밤이었습니다. 아내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아내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그날따라 쉴 새 없이 울리는 문자 알림 소리가 이상하게 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자꾸 문자를 보내는 거지?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홀린 듯 아내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화면 위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문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현대백화점 사모님, VIP 블랙 등급 승급을 축하드립니다. 내일 발레 서비스 예약 도와드릴까요?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600만 원이 없어서 내 형님이 피눈물을 흘릴 때 내 아내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블랙 VIP라는 글자가 마치 환각 같아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꿈도 꾸지 않았을 사생활 침해였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심장은 이미 폭발하기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문자 내역이었습니다. 아내가 친구라고 했던 이름들은 알고 보니 명품관 셀러와 백화점 개인 쇼퍼들이었습니다. 사모님, 이번 시즌 신상 가방 홀딩해 두었습니다. 오늘 점심 라운지 예약 완료되었습니다. 문자 속 아내는 내가 아는 미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콩나물 값을 깎고 남편의 다른 양말을 기워주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돈을 물쓰듯 하며 사모님 소리를 즐기는 낯선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너무나 무시해서였는지 비밀번호를 내 생일로 설정해 두었더군요. 로그인이 되는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숫자에 나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잔액 8억 4,750만 원, 8억 4천만 원. 평생을 택배 상자를 날라도 만져볼 수 없는 돈. 10원 한 장 아끼려 점심까지 걸러가며 일했던 내 인생이 비웃음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위로 올리자 5년 전 로또 1등 당첨금이라는 명목으로 입금된 거액의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형님이 형수의 수술비 600만 원이 없어서 내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아내는 그때 이미 수십억의 당첨금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형님을 살려달라고 빌었을 때 아내는 이 돈을 통장에 넣어둔 채 나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600만 원이 아까워 형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형님을 사체의 늪으로 밀어넣은 여자가 정작 본인은 하루에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 VIP 대접을 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빗길에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 아내는 약을 발라주며 돈 없어서 어떡해, 조심 좀 하지라며 눈물 찢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물은 동정이 아니라 연기였던 겁니다. 나를 여전히 가난이라는 감옥에 가둬두고 본인만 몰래 그 감옥의 열쇠를 쥐고 탈출해 화려한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낯설게 들렸습니다. 10년을 함께 자고 나눈 대화들, 우리가 가난했지만 행복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기억이 오염된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구토를 했습니다. 속에서 나온 것은 저녁에 먹은 부실한 컵라면 조각이었지만 내 가슴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썩어 문드러진 배신감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참담했습니다. 먼지와 땀에 절어 푸석해진 얼굴, 30만 원을 비상금으로 모아 형님께 주며 미안해하던 그 바보 같은 남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미연아, 어떻게 내가... 나는 벽을 치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8억이라는 돈보다 나를 더 미치게 만든 건 형님과 나를 철저히 기만하고
우리 형제의 우애와 삶을 짓밟은 그녀의 잔인함이었습니다. 아내는 내게 로또 당첨을 숨긴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숨긴 것이었습니다. 나는 밖으로 나와 아내가 잠든 방 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아내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가라앉는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배신감의 대가는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잔혹했던 밤이 끝나고 이제는 내가 아내에게 진실의 시간을 선물할 차례였습니다. 아침 해가 밝았지만 거실을 비추는 햇살은 따스함이 아닌 시린 칼날 같았습니다.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식탁에 앉아 아내가 일어나길 기다렸습니다. 아침 8시경 평소처럼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나온 미연은 나를 보더니 가볍게 핀잔을 줬습니다. 어머, 당신 왜 아직도 안 나갔어? 오늘 배달 물량 많다며. 얼른 나가서 벌어야지. 그 말투, 나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 여기는 그 평온한 목소리에 나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내 핸드폰으로 찍어둔 그녀의 은행 잔고, 사진과 백화점 VIP 문자를 그녀의 앞에 던졌습니다. 미연아, 8억 4천만 원. 참 큰 돈이더라. 찰나의 정적. 미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당황함은 이내 표독스러운 방어 기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낚아채더니 오히려 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내 핸드폰 뒤진 거야? 세상에, 무식하게 택배나 배달하더니 매너까지 바닥이네. 매너? 5년 전이야. 우리 형수님 600만 원 없어서 돌아가실 때 너 로또 당첨금 통장에 넣고 있었더라. 그때 내가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빌었지? 우리 형님 좀 살려달라고. 근데 넌 그때 무슨 생각이었어? 명품 백 뭐 살지 고민하고 있었니? 내 침착한 물음에 미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나 당첨됐어. 근데 그게 왜 당신 돈이야? 내가 산 로또고 내 운인데.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 그 착한 척하는 성격에 흉내주고 친척들 퍼주고 결국 우리 손엔 푼돈만 남았을 거 아냐. 나라도 우리 미래 지키려고 숨긴 거야. 미래? 누구의 미래? 내 미래겠지. 내 형님이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형수님이 약 한 사발 못 쓰고 죽어갈 때 내가 지키려던 그 미래에 나는 있었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 쳤지만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뼛속까지 시린 환멸을 느꼈을 뿐입니다. 너는 8억을 가졌을지 몰라도 인간으로서의 자격은 잃었어. 10년 동안 내가 내 짝퉁 구두라고 믿으며 미안해했던 그 세월이, 내 무릎이 닳도록 번 생활비로 내가 비웃으며 마신 그 비싼 커피들이 내 인생을 모욕했어. 나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 준비해. 로또 당첨금은 특유 재산이라 분할이 힘들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내 생활비로 사치를 누리고 공동의 재산을 은닉한 정황들, 내 변호사가 하나하나 다 파헤칠 거야. 그리고 형님 이름으로 너 고소할 거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나 다름없으니까. 미연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 힘들까봐 나중에 서프라이즈로 말하려고 했던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10년 전 내가 사랑했던 미연이는 그 당첨금 입금 내역을 본 순간 이미 죽었습니다. 짐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나는 곧장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고시원 방에서 컵라면을 드시던 형님은 갑자기 나타난 나를 보며 무슨 일이냐며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나는 형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8억이라는 돈의 존재보다 형님을 지키지 못한 내 무식한 신뢰가 너무나 죄송해서였습니다. 소송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을 통해 상당 부분의 재산을 분할받았고 나는 그 돈의 대부분을 형님의 빚을 갚고 형수님의 묘소를 새로 단장하는 데 썼습니다. 미연은 그토록 지키려던 블랙 VIP 자격을 잃었습니다.
소송 비용과 위자료로 상당한 재산을 잃었고, 무엇보다 그녀 곁에는 이제 그녀의 돈을 보고 모여들던 가짜 친구들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남겨진 화려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버린 인간성과 맞바꾼 고독을 씹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릎이 아파도 마음은 무겁지 않습니다. 가끔 형님과 소주 한 잔을 나누며 우리는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서로를 지켜주는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낍니다. 로또는 행운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행운을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했던 한 여자는 결국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음으로써 가장 비참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나는 8억 원짜리 배신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